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 책임자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원화청 임직원 10명과 영풍 법인까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론에 앞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에게 이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예방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업주에 대한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방공기업장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과거에 성수대교라든가 그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처럼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형 재해 재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다 인재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령이 개정되고 예방 조치가 늘어났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이죠. 김용균법이라고 하죠. 태안 컨베이어 벨트 압사 사고가 있었고요. 또 2020년에 이천에 냉동물류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문제들이 최근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안전과 예방을 강화해야겠다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영풍의 총괄 대표와 재련소장 등 대표이사 2명, 그리고 원화청 임직원 10명, 영풍 법인까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영풍 석포제련소 1970년경에 낙동강 최상단인 네. 경북 봉화에 만들어진 아연 제련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해왔지만은 많은 환경과 인명 피해를 일으켜 왔는데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 사건만 좁혀서 보면은 지난해 12월에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갑자기 쓰러져 그 중에 1명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고독성 비소 중독 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안전장구는 방진 마스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사고 이전부터 유독가스가 심하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거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생긴 인재로 보고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2년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것은 첫 번째 네.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영풍 석포제련소장이 있어요. 이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역시 기소가 되었고 기타 관계자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유해물질 설치라든가 안전보호 장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적발되었고요. 그리고 작업 책임자조차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비소농도 측정기가 4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치가 높게 나왔으면은 이런 걸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했을 건데 그대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또 기소를 한 건데요. 네. 특히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대표이사가 사고 위험성을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박영민 대표가 재련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네. 그 재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정부라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경에도 근로자가 비소에 중독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야, 이거 좀 제대로 하라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더욱 고약한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임직원 3명이 이런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이런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괘씸한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되어서 지금 기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검찰은 지난 3월 달에 네. 냉각탑 청소 노동자도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구속된 건 경북에서 지금 첫 번째 사례로 나온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경북의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 정말 수많은 법령 사안을 위반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건강권, 그 다음에 기업의 영리 활동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네.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데 이 영풍 석포제련소는 계속해서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처벌을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세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법 취지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와 함께 그 대구 경북 지역 산업재해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은 그 최근 2년간 대구 경북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129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중에 경북이 98건, 대구보다 한 3배 정도가 많고요. 산재 사망자 수도 대구가 32명, 네. 경북이 무려 99명입니다. 100명 정도 되는 경북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을 했었는데 이 중에 63%가 작은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과 예방을 하기에 자원이 더 적은 기업체에서 많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보완되어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예방보다 처벌이 앞서다 보니까 네. 대기업은 이제 로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좀 속수무책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안전 인력을 네. 구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안전 조치를 위해서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을 위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또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의 첫 번째 이 기소 구속 사례가 좀 더 경북 지역의 안전한 노동 환경과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여러 법을 뭐 위반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에 뭐 어떤 논란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조업정지 처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풍 석포제련소가 많은 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동강 수질오염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이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가보시면 주변에 뭐 나무들이 다 죽어 있고 토양이 썩어 있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명피해입니다. 이 세 네. 가지 잘못을 저질러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18년도 조업정지 처분, 조업정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 기업 공장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수천억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2018년에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로부터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영풍은 이에 반발해서 법적 대응을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환경부가 4개월 조업정지를 제안했으나 이게 또 무슨 협의를 거쳐서 결국 2개월로 감경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영풍 석포제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21년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이 한 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영풍이 그동안 저지른 피해의 그 규모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사실 800억 원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네.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2022년도에는 카드뮴 불법 유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또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기 네. 어려울 정도고 2023년도에도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1970년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을 개업한 이후로 끊임없이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과 환경 오염, 토양 오염이 있어왔고 인명사고도 있어왔다.
그래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나온 중금속이 지금 굉장히 누적되어 온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은 환경단체라든가 어떤 정부의 어떤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업정지 처분 논란부터 세 차례 사망 사고까지 뭐 영풍 석포제련소를 비롯한 여러 논란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동안 관련 기관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쳤을까요? 네, 먼저 최근에 이런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대구노동청이 추진 중인 관리 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 실천 여부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또 당시에 대구노동청장까지 나서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네. 게 있고요. 일단 환경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정지 처분을 2019년도에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경상북도와 네. 봉화군에서 그럼 과연 제대로 했느냐 했을 때 음, 오히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이 있을 때 조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민 생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안전에 있어서 감독 관리를 하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은 좀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나 경북도 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의정지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 단골 메뉴가 영풍 석포제련소란 말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영풍 석포제련소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좀 더 범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강력한 조치와 문제 해결 능력을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이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봉화군에서도 지금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2018년도에 관련됐던 정황이 드러나서 봉화군이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제 석포제련소는 또 소송으로 버티기 일관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매출액이 아까 1조 8천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토양 정화에 시간과 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 영업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소송을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봉화군이 2014-15년에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을 정밀 조사한 결과 아연과 카드뮴 기준이 기준치보다 414배를 넘었다. 네.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토양 정화 명령도 내려져 가지고 나름 좀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기준치가 줄어들었지만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렇군요. 더 많은 조사와 석포제련소의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를 아예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가 달려있는 만큼 완전히 폐쇄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규모가 큰 만큼 또 이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영풍 석포제련소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1,3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 최상단에 아연제련소가 위치하는 경우는 지금 2020년대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신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시효는 다 했다고 봅니다. 다만 왜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렇게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폐쇄가 나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죠. 네. 주민들의 생계 대책에 있어서 경상북도라든가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와 함께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TF를 꾸린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폐쇄, 복구와 주민 생계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국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전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땅에 대한 복구 작업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려요. 폐쇄와 복구. 그렇다면 지금 봉화군 석포면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와 생계를 함께 나누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복구 전환으로 그 인력 배치를 한다면은 이른바 요즘 자주 쓰는 개념이죠. 정의로운 전환. 네.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 복구 작업에 지금의 인력들을 충분히 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쇄나 이전이냐는 것은 사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쇄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렇다면 이 공장을 새로 이전할지 그대로 그냥 둘지는 이제 열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해안가라든가 좀 더 원료를 수입을 하거나 배출하기에 더 편한 지역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봉화 지금 산골짜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네. 동해안이라든가 그쪽 지자체가 원하고 주민들이 일단 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 무방류 시스템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이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이라든가 해안가 지역에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이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전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폐쇄, 이전, 복구, 주민 생계를 포함된 총체적 로드맵을 정부와 환경단체, 경상북도 석포제련소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TF를 통해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그 대안을 도출해 나간다면은 그 안에 이러한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이제 하반기 국정감사 포함해서 국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네. 경상북도와 정부에서 함께 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TF 활동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로드맵과 TF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들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처벌은 수단입니다. 네.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이러한 중대재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처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예방과 점검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점검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조직의 안전 보건 역량을 높여서 사업장 건설 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 체계 안에 기업 현장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규정을 보면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당위 규정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실시했을 때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보건 전문가들인 산업안전보건 지도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분들이 현장과 지자체랑 잘 소통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 장비를 마련한다면은 영세한 그 50인 이하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사업주나 노동자들도 더 많은 안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그것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벌보다 안전과 예방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